초단기 예측으로도 가늠하기 어려운 폭우. 집중호우의 패턴이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유례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기후위기. 더 이상 북극곰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생계를 위협하는 눈앞의 공포입니다. 문제는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대처 불가능한 일이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1년 365일 뜨거운 적도. 이곳에선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 붑니다. 바닷물도 바람 따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무역풍이 약해지면 바닷물의 이동량도 덩달아 줄고 동쪽과 서쪽의 날씨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태양열로 데워진 바닷물이 머무르면서 구름이 많아져 강우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면 더운 물 공급이 줄어 수온이 떨어진 서태평양 지역은 강우량 감소로 가물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동쪽에선 홍수가, 서쪽에선 가뭄과 산불이 잦아들게 되는 거죠. 적도 동태평양의 온도가 5달 이상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게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온도가 0.5도 이상 낮아지는 현상은 라니냐라고 부르고요. 원래 엘니뇨와 라니냐는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구 활동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비교적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1977년을 기점으로 라니냐는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엘니뇨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동서 날씨 차이가 극명해졌고 그만큼 피해도 커졌습니다. 올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45년 만에 최악 홍수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동아시아가 극심한 폭우로 피해를 볼 때 반대편에 있는 유럽과 미국은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니, 아직 시작조차 안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얼마 전 시작된 엘니뇨는 아직 날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진짜 폭염은 내년에 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해수면 온도가 무려 2도 넘게 올라가는 슈퍼 엘니뇨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1982년과 1998년 그리고 2015년까지 지구는 총 3번의 슈퍼 엘니뇨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괴이한 기상이변은 물론 각종 전염병의 유행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10년이 채 안 돼 돌아오는 슈퍼 엘니뇨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린 이유입니다. 엘니뇨의 영향이 본격화돼 강우량이 늘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모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합니다. 모기 번식을 막지 못하면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는데 단순히 물리면 가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기가 댕기열 같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내개체 역할을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21세기 가장 강력했다고 평가받는 2015년 슈퍼 엘니뇨 당시 미국 콜로라도와 뉴멕시코에서는 페스트와 한타 바이러스가,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콜레라가, 브라질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댕기열이 창궐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6천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아직 엘니뇨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받는 지금도 이미 남미와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열대성 질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 댕기열 발생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페루에선 댕기열로 수백 명이 숨지자 국가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팬데믹으로 바이러스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제때 대응이 어려운 바이러스가 대응하기 어려운 속도로 전파되면 사회는 마비되고 경제는 추락합니다. WHO is preparing for the very high probability that 2023 and 2024 will be marked by an El Nino event which could increase transmission of dengue and other so-called arboviruses such as Zika and chikungunya.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re also fueling mosquito breeding and the spread of this disease. 엘니뇨로 인한 양극단의 이상기후는 먹거리 물가의 폭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가뭄과 산불,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곡식과 과일 등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1차 산업의 붕괴는 유통업, 도매업과 같은 2차, 3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나아가 전 세계에 식량 인플레이션 위기를 몰고 옵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불안정한 곡물 가격에 인플레이션까지 오면 전 세계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쌀 수출 1위였던 인도는 이번 폭우로 심각한 농작물 피해를 입자 수출 절반을 금지 조치했고, 태국과 베트남에선 가뭄으로 인한 쌀 공급 우려로 수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치솟는 농산물 가격에 신흥국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슈퍼 엘니뇨가 세계 경제에 줄 수 있는 피해를 최소 3조 달러, 한화 약 4천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구는 지난 3년간 라니냐를 겪었습니다. 3년 동안 지구 냉각 효과가 지속됐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6월은 지구 온도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때로 기록됐습니다. 라니냐의 효과가 무색할 만큼 엘니뇨의 기세가 무섭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엘니뇨가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변질되는 원인,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지목합니다. 2024, I think, is a year that if you're looking for a potential global record in terms of temperatures and El Nino with the continued warming since the 2016 El Nino, could lead to 2024 being one for the record books. Most of the warmest years on record that we've seen in the past have happened due to the influence of El Nino, because it gives that little bit extra push onto the global temperatures on top of the warming that we're already causing due to human-caused climate change. 엘니뇨는 지구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상기후를 초래하는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엘니뇨가 지구온난화와 본격적으로 결합하면 우린 듣도 보도 못한 이상기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평균 온도 15도, 산소 농도 21%, 바닷물 염분 농도 3.4%. 지구는 놀라울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자기 조절 기능을 통해 스스로 최적의 생명체 생존 조건을 유지해왔습니다. 지구의 자기 관리가 무너지면 대재앙이 닥칩니다. 산소 농도가 1%만 높아져도 낙뢰로 인한 산불이 70% 늘어납니다. 해수의 염분 농도가 6%가 되면 대부분의 해양 생물이 멸종합니다. 재앙 앞에 인류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닥치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북극곰이 살고 있는 바다 얼음. 겨울에는 늘어났다가 여름이 되면 줄어들어 9월에 크기가 가장 작아집니다. 문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원상복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얼음의 전체 면적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을 알베도라고 합니다. 우린 이 알베도를 통해 지구 기후의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줄면 반사되지 못하고 흡수된 태양 에너지가 북극해의 수온을 높입니다. 데워진 바닷물은 다시 얼음을 녹입니다. 얼음이 더 줄어든 탓에 알베도는 더 낮아집니다. 지구가 악순환의 루프에 빠져 열기를 머금게 되는 거죠. 지구가 뜨거워진다는데 겨울 추위는 왜 갈수록 더 심해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찬 공기를 지구 꼭대기인 극지로 올려주는 제트기류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제트기류는 북극과 중위도의 공기차가 클수록 강해지는데 북극의 기온이 높아져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훌라후프를 돌릴 때 속도를 낮추면 아래로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올해 1월 한반도를 비롯해 동아시아를 강타한 이상 한파의 원인 중 하나가 제트기류 약화였습니다. 북극 얘기를 하면서 해수면 얘기를 빼놓을 순 없죠. 북극의 기온이 오르면 해수면이 상승할까요? 흔히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는 건 바다 수온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죠. 수온이 오르면 해수가 열팽창을 합니다. 부피가 늘어나니 해수면도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수온 상승의 영향일 뿐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곧바로 눈에 띄게 해수면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스 커피에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커피가 흘러넘치는 건 아니죠.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북극 바다 위 얼음인 빙산이 아니라 육지를 덮은 빙하입니다. 얼마 전 미국 알래스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빙하가 녹아 호수 수위가 올라가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빙하가 녹는 속도 심상치 않습니다. 알프스에서 오래전에 실종된 등반가들의 유해가 해빙으로 인해 속속 발견될 정도니까요. 다시 북극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북극해 얼음은 북극권뿐 아니라 인간의 거주 환경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가림막 역할을 하던 빙산이 녹으면 바람과 파도가 강해져 침식 현상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극지방 얼음연구원인 로비 말렛은 450만 명 정도가 침식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걸로 추정했습니다. 북극곰은 터전만 잃는 게 아닙니다. DNA 변화로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북극곰은 이리저리 이동하며 다른 계통의 북극곰과 짝짓기를 해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높이고 질병에 걸릴 위험을 낮추며 생존력을 키웠는데요. 얼음이 녹아 이동을 못하게 되면서 동계교배, 즉 같은 종끼리의 짝짓기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면 생존력은 물론 번식력도 떨어져 결국 멸종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설빙데이터센터에 따르면 2010년대 여름 해빙의 면적은 1980년대에 비해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부피로 따지면 70%나 줄었습니다. 지구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2만 년 전에 마지막 간빙기를 주목합니다. 스웨덴 기후 과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기후와 비슷했던 그때 북극해 얼음은 모두 녹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간빙기.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This kind of rate of decrease right here, and we're going to have at some point in the near future no ice in the northern hemisphere in summer. Now that's a very major change that's happened on our planet system. 그런데 해빙의 원인이 과거와 다릅니다. 태양이나 화산의 활동 같은 자연 요인보다는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북극의 얼음을 녹이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머지않아 북극의 한여름인 9월에 북극해 얼음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포스텍과 캐나다 환경기후변화청,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공동연구팀이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 내용인데요. 연구팀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될 경우 2030년대 9월에 얼음이 모두 녹아버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해도 2050년대에 이르면 9월달 얼음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는데요. 노력해도 안 되니 포기하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담긴 의미는 암울하기보다 오히려 희망적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면은 9월 이외의 다른 달들에는 해빙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반해서 배출을 지금처럼 계속 많이 증가시킬 경우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거의 2060년대에는 3달 동안 거의 북극 해빙이 계속 없는 상태가 되는, 이 온실가스 저감을 했을 때의 영향, 그 효과 또는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이득은 훨씬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050년대 이후에 탄소 중립을 지나서 오히려 탄소를 대기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북극 해빙이 9월에도 당연히 다시 나타날 것이고요. 처음 운전대를 잡으면 고속도로 드나들 때 무지 겁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 직진만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기후 지옥행 고속도로를 탔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We've just seen the warmest August on record globally, and that's following on from the warmest July and the warmest June. So the intense heat that we see in these heat waves and the intense rainfall that we see in some of these strong rainstorms, these are things that we can't get away from now, and they are going to get worse because this is historic.
Some of what we expect next summer will depend on what's happening with El Nino. Certainly, if we continue to see this warm ocean, then we will continue to see some of these really, really extremes coming along. Changes to rainfall patterns, so heavy rainfall in the summer as well as in the winter, because of climate change. What exactly happens next year is difficult to say because weather is difficult to predict. But what we can say for certain is that going into the future over the next years, we expect to see more of these types of events. 로마 신화의 신 야누스, 문의 수호신으로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산불을 두고 야누스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숲을 잿더미로 만들기도 하지만 종의 균일성을 깨뜨려 생물 다양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후에 미치는 영향만 놓고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좋을 게 없단 얘기입니다. 나무를 집어삼키고 내뱉는 저 연기 때문입니다. 2억 9천만 톤. 올해 캐나다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량입니다. 전 세계에서 화재로 인해 발생한 탄소의 25% 규모입니다.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닙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산불 연기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나무가 탈 때 나오는 갈색 탄소 말고 더 진한 탄소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암갈색 탄소입니다. 지구에 미치는 악영향, 석탄이나 석유 탈 때 나오는 흑색 탄소보다 한 수 위입니다. 탄소는 태양빛을 흡수한 다음 연로 방출해 지구 온도를 높입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흑색 탄소가 색깔 탓에 빛 흡수량이 많아 열 방출량도 가장 많은 줄 알았는데 암갈색 탄소가 내뿜는 열의 양이 흑색 탄소의 무려 4배에 달했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맞서 우린 나무를 심습니다. 대기로 뿜어져 나온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는 숲은 산은 가장 효율적이고 규모가 큰 탄소 저장소입니다. 캐나다 북부 냉대림이 흡수해 저장하는 탄소량 2천억 톤이 넘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수십 년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산불이 나면 이런 탄소 흡수원이 파괴됩니다. 파괴를 넘어 최대 탄소 배출원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산불이 온난화를 촉진하는 만큼 온난화도 산불 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2019년 호주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반년 넘도록 한반도 면적의 80%에 이르는 산림을 태웠습니다. 당시 배출된 탄소량은 4억 톤 정도였습니다. 호주의 1년치 탄소 배출량의 75%에 달합니다. 옆 나라 뉴질랜드에까지 영향을 미친 초대형 산불.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도양은 전체적으로 엎어진 U자 형태입니다. 양옆과 위가 막혀 바닷물 온도가 주변 나라들의 날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양 동쪽과 서쪽의 수온차가 커지는 걸 다이폴 현상이라고 하는데 온난화가 이 다이폴 현상을 가속시킵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쪽 바닷물을 더 빨리 데워 온도차를 벌리는 식입니다. 결국 온난화로 심해진 다이폴 현상 때문에 인도양 동쪽 바다의 수온이 낮아졌고 그 결과 동쪽 바다에 가까운 호주에 산불나기 딱 좋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게 된 거죠. 온난화가 산불을 유발하고 산불은 대규모 탄소 배출로 다시 온난화를 촉진하는 루프에 빠진 겁니다. 해가 갈수록 산불 관련 뉴스가 늘어납니다. 올해 특히 그렇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하와이 산불,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100년 만에 최악으로 기록됐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강풍에 끊어진 전선이었지만 불이 번진 건 1년 넘게 지속된 건조한 날씨 탓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산불 건수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2년 한 해 197건이었던 산불 건수가 2022년 756건으로 늘었습니다. 유엔이 2022년 2월 산불 보고서를 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 UNEP가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산불은 2030년까지 최대 14%, 2050년 말까지 30%, 21세기 말까지 50%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유엔은 이 보고서에서 산불을 기후변화의 결과이자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대 온난기였던 5,500만 년 전,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오르는데 4,0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유엔 산하 IPCC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 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100년에 불과합니다. 40배나 빨리 지구가 뜨거워진 겁니다. Climate change is here, it is terrifying, and it is just the beginning.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지구온난화와 산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 다름없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에 뜻을 모으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고 산불을 막으면 온난화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산란하던 암컷 두꺼비가 달려든 수컷들에게 깔려 압살을 당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섬진강 두꺼비 암컷 한 마리당 수컷의 비율 무려 10마리. 스트레스를 받은 암컷이 산란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생태계에 벌어지는 극심한 성비 불균형. 두꺼비에게만 우연히 일어난 사고일까요? 아니면 섬뜩한 자연의 경고일까요? 자연 생태계에서 암컷과 수컷의 성비는 대체로 1대1입니다. 물론 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는 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성염색체로 성별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외부 환경, 온도에 따라 성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턱수염 도마뱀이 대표적입니다. 유전적으로 암수가 구분돼 있지만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수컷의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암컷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돌연변이 암컷이 낳은 새끼는 성염색체가 없을 수 있는데요. 외부 기온의 영향을 받아 또 암컷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물고기인 피라미는 수온이 높아지면 암컷이 수컷으로 성전환되기도 합니다. 일부 파충류와 어류는 염색체 안에 암수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암컷이 될 수도 있고 수컷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성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역시 온도입니다. 부화 당시의 온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악어의 경우 32.5도에서 33.5도 사이에서만 수컷이 태어나고 그보다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는 암컷이 더 많이 태어납니다. 바다거북은 온도가 27.7도보다 낮으면 수컷, 31도보다 높으면 암컷이 됩니다. 실제로 전례 없는 폭염을 겪은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수컷 바다거북이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주 북동부 연안에 사는 푸른 바다거북 새끼는 암컷의 비율이 무려 99%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다거북이 유전적 다양성을 잃고 몇 년 후면 급격한 개체수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경적 특성이나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녀의 자연 출생 성비는 105입니다. 여자 100명당 남자 105명 정도가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남아를 만드는 Y 염색체 정자가 여아를 만드는 X 염색체 정자보다 가볍고 빨라 수정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오염이 성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과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그리고 웨레브로데 의학부 공동연구팀은 대기 및 수질 오염 물질이 출생 성비의 변화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은과 크롬, 알루미늄 등에 의한 오염에는 남자아이, 납에 의한 오염에는 여자아이 출생률이 높았습니다. 화학물질을 자주 접하는 아버지 밑에선 여자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본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성비 불균형이 지속되면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인구 규모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UN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IPBES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지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 멸종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였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올해 3월 6차 보고서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표현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지구 입장에서 온난화는 처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뜨거워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지구도 우리도 적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결국 성비에 이상이 생기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종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자연 생태계의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인간이 지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인류세라고 합니다. 인류세가 언제 시작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결자 해지 차원입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전에, 그래서 지구가 자멸을 택하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픽이 아닙니다. 영화도 아닙니다. 지난해 1월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에서 해저화산이 폭발한 실제 모습입니다. 폭발력이 커 지구 밖에서도 당시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해저화산이 터진 건데도 충격파로 국가 통신망이 마비됐습니다. 마을엔 쓰나미와 화산재가 덮쳤습니다. 활화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초대형 폭탄입니다. 한반도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험한 요주의 화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살아있는 활화산입니다. 천지미 4km와 15km 지점에 마그마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지각 아래 마그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건데 위력이 엄청날 걸로 보입니다. 최소 100년 정도 응축된 에너지 때문입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재앙 시나리오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백두산 분화입니다. 최근 들어 꾸준히 2025 백두산 폭발설이 돌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에 백두산 화산이 분화한다는 내용인데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폭발하면 살아남는 법까지 등장했습니다. 2025 백두산 폭발설 실체가 있는 걸까요? 폭발 시나리오는 이른바 100년 주기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백두산의 마지막 분화 기록이 1925년이어서 100년 뒤인 2025년에 폭발할 걸로 보는 겁니다. 이 예측이 타당한지는 조금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 우선 백두산 폭발에 대해 알아보죠. 첫 분화 이후 7년 만에 발생한 946년 폭발이 대표적입니다. 밀레니엄 분화, 천년 대분화로 불립니다. 천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위력을 보여서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발생한 5대 초대형 화산 폭발 중 하나로 통가 화산의 폭발력보다 최대 1000배 정도 강한 걸로 추정됩니다. 당시 화산재가 동해는 물론 일본까지 날아갔는데 화산재를 다 모으면 남한 전체를 1m 높이로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VEI, 화산 폭발 지수, 화산의 위력을 가늠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입니다. 화산 분화의 크기와 속도, 높이, 지속 시간을 측정해 수치화하는데 총 8단계로 나뉩니다. 한 단계씩 높아질 때마다 파괴력이 10배 높아집니다. 화려한 도시 폼페이를 하루 만에 땅속에 파묻어버린 베수비오 화산 폭발 5단계였습니다. 그리고 946년 백두산 화산 폭발은 7단계였습니다. 백두산 폭발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참고로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도 7단계였는데 당시 7만여 명이 숨졌고 산 윗부분이 날아가 산 높이가 4,300m에서 2,850m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17만 개를 동시에 터뜨린 것과 맞먹는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진은 화산 폭발의 전조현상입니다. 마그마가 점점 상승해 압력을 가하며 발생하는 화산성 지진이 대표적이죠. 지난해 38년 만에 분화한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의 경우 분화에 앞서 크고 작은 지진이 수차례 관측됐고 올해 7월 분화한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화산에서도 그 전주부터 지진이 수천 번 감지됐습니다. 백두산 폭발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지진 같은 전조 현상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선 중국 장백산 화산관측소 연구팀이 지난 2012년 지구 물리학 연구회보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평소 한 달 평균 7건이던 지진 발생 횟수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72건으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후 지진 횟수가 갑자기 줄었는데 이유가 불분명해 오히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지하의 압력 변화 등 다양한 가설이 나온 가운데 백두산 지면이 최고 7cm 부풀어 올라 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천지의 온천수 온도와 화산가스 농도도 분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평소엔 섭씨 70도 정도였는데 2011년에 77.7도, 2015년에는 83도까지 올랐습니다. 온천에서 채취한 화산가스의 헬륨 농도는 한때 일반 대기의 7배에 달했습니다. 최근 들어 백두산의 화산성이 다시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 과학자들은 여전히 백두산을 주목합니다. 앞서 과거 사례를 통해 살펴본 대로 백두산이 분화하면 폭발력만큼이나 피해 규모도 엄청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백두산이 분화하기 시작하면 당장 대홍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두산 천지 칼데라 호수에는 물 20억 톤이 있는데
분화구에서 나온 뜨거운 암석 파편들이 산을 부수면 물과 함께 흘러넘치게 됩니다. 물과 암석, 토사가 섞인 걸 라하르라고 하는데 이게 흘러내리면 주변 지역이 흔적도 없이 매몰될 수 있습니다. 23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북한 함경북도와 72만여 명이 살고 있는 양강도가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힙니다. 물 아래 가라앉아 있다 화산 폭발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 즉 화산가스는 주변 생물들을 질식시켜 죽게 만들 겁니다. 백두산 화산 분화가 상당히 큰 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천지를 중심으로 50km 반경의 생명체들이 질식사의 위협을 받습니다. 불과 1시간입니다. 용암과 화산재는 더 무섭습니다. 뜨거운 샘물 같은 용암은 흘러내리면서 모든 걸 녹이고 태워버립니다. 용암의 부스러기인 고온의 화산재는 예부터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화산 폭발 피해를 연구한 보고서들을 보면 북동풍 날씨에 VEI7 규모로 백두산이 분화할 경우 분화 48시간 뒤에는 전남 서남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이 화산재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화산재가 인체로 들어가 치명적 질환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고 교통과 통신망, 하늘길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젖은 화산재가 송전선에 누전을 일으켜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남한 전역에 쌓이게 될 화산재로 농작물 피해만 4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다시 100년 주기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마지막 분화가 1925년이었으니 그로부터 100년이 되는 2025년에 폭발한다는 건데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100년 주기설의 핵심인 마지막 분화 시점부터 학계의 논란거리입니다. 소련 과학원 원동지부 연구진이 1925년 백두산 천지에서 화산재와 수증기가 솟구치는 걸 봤다고 기록한 게 전부인데 이마저도 북한에만 남아있는 기록일 뿐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록이 아닙니다. 2018년부터 백두산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우리 기상청은 최근 2025년 폭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백두산의 지표는 변화가 0에 가깝게 안정적이며 조짐없이 분화하는 화산도 간혹 있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분화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또한 현재 백두산은 화산성 지진, 천지 주변 지표의 융기, 화산가스 양의 증가, 온천수 지하수 온도 증가 등 화산 활동을 나타내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폭발설은 설에 불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백두산 폭발설 자체는 전조현상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믿을만하고 대비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유리호에 백두산을 관측하는 초소형 위성 스택큐브2를 실어 보냈습니다. 우주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백두산을 관측해 분화 징후를 발견하고 지구의 열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백두산이 북한에 있는 한 북한과의 공동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과 공동으로 백두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백두산 연구 그룹이 대표적인데 이 단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해당 연구가 대북제재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통보도 진작에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 폭발은 미국의 문제도 영국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이 될 수 있으니 우리의 문제입니다. 백두산 폭발, 이념과 정치의 관점이 아니라 재난, 재해의 관점으로 피해 최소화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